원래 핫했죠. 제가 원래 뭐 핫한 거고 이게 지금에 있는 것들은 핫한 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구설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것은 뭐 논란 구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일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은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뱉었던 수많은 그 말들, 글들,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사실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다들 불편해 하시는 것도 없었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이, 분석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여러 현상들에 대한 것은. 단순해요. 그렇게 보자 그러면 그렇게 보여요. 제가 이명박 박근혜 때에도 이런 프레임에 걸렸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 두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 있었죠. 뭐 여러 말들, 글들에 보면 굉장히 날이 서 있어요. 박근혜 독재자의 딸, 이명박 사기꾼, 뭐 이런 것의 말에 저한테 꼬리가 붙어 있는 것은 좌빨 종북. 좌빨 종북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죠.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근데 지금은 친일이래. 내가 써놓은 모든 글과 말 안에 일본을 비유하고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은 맞아요.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말이 많은 거죠. 일본에 대한. 그 말 중에 쏙 가서 요렇게 붙이면 진짜 보여요. 제가 한 이명박 박근혜 때 말한 여러 말 중에 이렇게 쏙 가서 보면 종북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편집해서 요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가, 왜 이럴까 하는 그걸 들어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제가 한 말들이나 글 중에 보면 당장에 제 블로그 들어와서 뒤져도 돼요. 일본 관련되는 글만, 일본 해가지고 검색만 해봐도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 하는 뭐 부르다가 하는 발언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의 반일 극일의 글들도 있어요. 그게 내가 일본의 정치에 대해서, 일본 극우자들의 정치에 대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두둔하거나 한 글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것만 있어요. 일본 음식과 한국 음식의 비교만 있어요. 그 비교의 지점들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친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과장되는 거고 왜곡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사회에서 친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친미, 친프랑스, 친중국, 친일본 뭐 이런 식으로 어느 국가와 친밀한 감정이 있다, 우호적인 느낌이 있다는 이런 것으로 친일, 친미, 친중 뭐 이런 말들을 쓰는 것과는 달라요. 한국에서의 친일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부역을 한 역사적인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이 만들어져 있고 그 친일의 역사를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고, 지금도 아직 처벌하지 못한 친일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처분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국과 일본의 음식을 비교하고 일제강점기 때에 있었던 그 한식의 발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두고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 과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얼마만큼 위중한 일인가를 사람들은 잘 인식을 못해요. 그 보통의 일본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친일이라고 말을 붙이는 순간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국주의자들한테 부역을 한 진짜 친일 분자들의 일을 희석시키고 눈을 가리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친일이라는 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친일이라는 말은 굉장히 엄격하게 써야 되고, 그 친일 분자들에 대한 용서 없음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함부로 친일이라는 말을 뱉으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스탠스를 일본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아주 나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그걸 감히 일본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친일이라는 말은 붙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진짜 친일분자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행위예요. 선생님이 이제 그런 일본과 관련된 얘기들을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관련된 음식과 이야기할 거요. 네.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글쟁이들과 정치인들과 뭐 이런 분들의 글을 가지고 일본과 관련되는 그 어떤 것을 재조합해서 뭔가 교묘하게 짜면 다 친일분자 만들 수 있어요. 저와 비슷하게 친일 딱지를 붙일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해보세요. 아무나 붙잡고 일본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일본과의 역사를 온전하게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있잖아. 짜서 모아가지고 이 사람 일본에 대해서 너무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 아니야? 친일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친일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갖다 쓰냐는 거죠. 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냐는 거죠. 그거는 진짜 친일 분자들의 면죄부를 주는 행위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함부로 친일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일제 36년의 역사 기록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공부를 해요. 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 한반도의 민중의 희생들 이런 것을 에서 눈 감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있겠어요? 나는 지금에 일어나는 여러 일 중에 가장 화가 나고 참 없을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함부로 정말 함부로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은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 이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뻑하면 이름 딱지들을 붙이거든요. 종북, 좌빨, 친일 뭐든지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 거죠.
한 인간의 삶을 그런 딱지로 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종북입니까? 제가 작발이에요? 왜 이준은 종북 작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게 열심히 이명박 박근혜 때 나보고 종북 작발이라 해놓고 이제는 또 친일이라 그러고 이제는 종북 작발이라는 말이 붙이기가 힘들겠죠. 지금 북한과의 관계 좋아지니까.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 그러면 서로 논쟁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꺼내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나는 그건 얼마든지 즐겨요. 제가 제일 즐기는 게 토론이에요. 서로 이 의견이 어때? 내 의견이 어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의견들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 중에 너는 종북, 너는 적발, 너는 친일 이런 식으로 딱지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럼 무슨 토론이 가능해요? 무슨 논의를 가능하고 민주공화국에서의 가장 큰 적은 이런 딱지 놀이에요. 딱지 놀이 이제 그만합시다. 제발. 그럼 왜 몇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작전세를 특징들이 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왜 다스베이다에서 이야기한 그 작전 세력이라는 거, 이거는 저한테 친일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작업들이 초기에 시작될 때 이 말을 했어요. 이게 왜 제가 딱지, 작전 세력에 대한 것을 의심을 하느냐 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는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한 적도 없고 지지 발언 같은 거 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식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나는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도지사한테. 이재명 도지사가 가족끼리 서로 통화하고 하는 중에 아주 심한 욕설들을 했어요. 그렇죠. 가족끼리 어떻게 저런 욕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거 보통 사람들은 안 저런데 저렇게 너무 심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왜 저런 말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어린 시절 뭐 이런 것들 자료를 막 뒤져서 봤어요. 정말 가난하게 자랐고 힘들게 살았고 뭐 이렇더라고요. 물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산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릴 때의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어릴 때 어떤 말을 많이 주워 듣는가에 따라서 말이 자연스럽게 흥분된 상태에서는 그런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그 어린 시절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온전하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인성이 저렇게 싸운다 하더라도 저런 말은 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그런 안타까움을 하나로 이렇게 짧게 글을 썼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쓰는 것은 그게 다예요. 정치적으로 내가 지지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안 해요.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 욕설에 대한 것이 인간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좀 감성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의 폭을 조금 넓힐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편을 들었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찐붓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재명 지사의 뭐 지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딱 글을 쓰신 거는 시기 대충 오래됐죠 벌써. 기억도 안 나요 언제 썼는지. 아마 대선 전인가요? 대선 끝나고 나선가 모르겠어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 여건 문재인 그 대통령하고의 뭐 경쟁 관계도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의 인격들 이런 것에 대한 거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함부로 막말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뭐 성급하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그 정도 일이다라고 나는 보는 거지. 굳이 뭐 그걸 이재명 지사한테 악감정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의 뭐 선한 감정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도정만 잘 운영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재명을 통해서 그냥 우리의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조금 넓힐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 정도 쓰는 거죠. 그게 지지해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이재명 편인 거지. 근데 가만히 주변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너는 이재명 편이지라는 말로 프레임을 짜면서 흔히 말하는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너 이재명 편이지? 넌 아웃. 너 이재명 편이지? 너 진짜 문재인 지지자 아니야? 너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호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이야. 네가 감히 이재명한테 편들면서 어떻게 문재인을 지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 하는 그 프레임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곳곳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딱지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이런 것은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대중들이 만들어낸 감성일까? 대중들이 그 감성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제가 대중들이 그런 그 감성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지지의 말이 제가 강력하게 뭔가를 했었을 때나 그게 가능한 일이죠. 네. 나는 이재명 도지사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같이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서로 감성으로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런데 왜 저런 딱지를 붙여가지고 나를 계속 찐무시니 뭐니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그런 댓글들이 한국 친일이라는 말과 같이 섞여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거는 대중들의 정상적인 반응이나 감성이 아니다. 저는 충분히 저는 이래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닐까? 의도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의심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 의심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예전에 발언들, 음식과 관련된 뭐 발언들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그 친일하고 이제 섞이면서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라는 것하고 일반 네티즌들의 그 반론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논란이 계속 어느 정도 계속 되어왔었잖아요. 반론들이라는 게 SNS에서 이 반론이라는 거는 내가 왜 전문가의 반론이 아니면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마크로니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 게 20년이 넘었거든요. 저는 대충 뭐 이야기 듣고 말 옮기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근거로 해서 나는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에 기본적인 공부 영역이 있겠죠. 이게 그러면 저하고 토론하고 대화를 그러니까 내가 말한 말에 이의를 제기를 하는 이 이게 지식시장이라고 그래요. 지식시장은 이런 그 지식시장에서는 공개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그 안에 지식시장의 참여자들이 서로 견제하고 확인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요. 그게. 근데 그것을 네티즌이 어떻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건 일일이 대응하면서 살 수가 없죠.
그런 이의제기 있으면 이의제기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잖아 말뿐이지 제가 그걸 어떻게 일일이 대응을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일종의 프레임을 짜고 덤비는 거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게 상승장이고 상승장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좀 물론 폭파 쪽으로 폭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작전 세력이라고 언급할 만한 어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좀 그렇게 느낄 만한 좀 뭔가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죠. 이거 추론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존재를 하죠. 저는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해요. 네. 그게 클릭되는 것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전혀 예견하지 못하는 댓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페이스북 같은 거요. 페이스북 같은 거요. 그 댓글에 대한 공감 이렇게 눌러지는 게 아무리 많아봤자 뭐 20개, 30개 이 정도의 좋아요, 클릭, 뭐 싫어요, 뭐 이런 것들 인상 쓰고 뭐 숟가락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반응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원래 그냥 원래 원글에도 사실 뭐 그렇게 반응하는 게 뭐 100개, 200개 이 정도 안에 머물러요. 제 그 팔로우까지 다 하면 제 페이스북을 보는 사람이 한 7만 명, 7만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뭐 적극적으로 반응들은 안 하잖아요, 원래. 근데 그 밑에 댓글에 갑자기 뭐 100몇십 개의 반응들이 찍히는 거예요. 네. 그 대부분은 뭐 싫어요 뭐 이런 반응들. 싫어요 뭐 이런 게 한 100몇십 개가 달리는 거 이게 쭉 하면 이게 그 누르는 것이 이렇게 한 계통으로 쭉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나씩 다 들어가 봤죠. 이게 대체 어떤 사람인가? 거의 다 휴면 계정들이에요. 그냥 이름만 덜렁 있는 뒤에 활동형 내역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쫙 댓글에 그렇게 클릭을 아무 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본 글도 아니고 댓글에 그렇게 막 눌러댄다라는 게 이게 제가 이때까지 페이스북을 한 5년 정도 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 댓글은 어떤 댓글? 그럼 엄청난 반응. 한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억하시기에 비판적인 댓글이었어요. 뭐 그렇죠. 내 의견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는 뭐 그 정도의 내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뭐 이런 내용인데 내가 댓글을 안 쓰거든요. 이게 이 페이스북도 댓글을 쓰면 막 이게 랠리가 돼요. 랠리를 하면 이거 붙잡고 앉아 있어 뭐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거든요. 그걸 보고 좀 많이 놀랐죠. 휴면 계정으로 댓글에 대한 반응이 100몇십 개가 쭉 달린다는 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죠. 블로그에 이제 블로그 운영을 제가 안 해요. 그래도 또 열어놔놨어요. 그 이유가 그 안에 제가 써놓은 그 글들이 음식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로 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식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게끔 지금 다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닫아도 그만해요. 닫아도 그만해요. 그런데 그냥 후학들 그냥 내가 뭐 앞서 나가면서 찾아놓은 거라고 이렇게 읽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게 와서 갑자기 댓글들을 쫙 달기 시작해요. 댓글을 지금 그 블로그에 크게 뭐 이렇게 새로운 글들이 없어요. 지금 그건 뭐 1년 넘게 1년 그건 2년 정도 시점에 대해서 그렇죠. 혹시
시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반응이 원래 그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해요. 최근 들어서 그렇죠. 최근 들어서 갑자기 그런 거죠. 뭐 계속 그냥 둥둥둥둥둥둥둥둥 올라요. 거기에 댓글들은 뭐 최근에 뭐 음식과 관련된 얘기들인가요? 아니면 뭐 이재명 이재명 때는 안 붙었어요. 친일 뭐 이런 거죠. 그냥 친일. 그렇죠. 쫙. 그래서 그걸 또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의 블로그들을 한 번씩 쭉 들어가 봤죠. 예. 어떤 분들인가 다 휴면 계정이요. 아, 그런가요? 활동들을 안 해요. 근데 보통의 그 제가 이때까지의 그 경험 블로그 활동한 지는 제가 뭐 10년 가까이 되고 그 페이스북은 뭐 한 4, 5년 되는데 기본적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자기 블로그 활동들도 열심히 해요. 이게 댓글 남의 블로그 와서 이제 댓글 다는 정도의 열성이면 완전히 그 열성 블로그 자기 되는 블로그 거죠. 열심히 하죠. 뭐 하고 뭐 이런 사람. 근데 그걸 블로그 활동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휴명 계정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댓글을 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그러니까 이런 근데 그게 작전 세력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저는 의심하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는.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지. 그것이 확실해라고 저는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왜? 확실해라고 하려고 그러면 증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작전 세력이라는 것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끄집어내요? 알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있잖아요. 뭐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작전 세력으로 의심됩니다. 의심되는데 그 다스베리에서 한 이야기는 그래요. 의심이 돼요. 의심이.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프레임으로 짜는 것은 나한테 들이대는 것은 참 맞지가 않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만약 작전 세력이 존재한다 그러면 잘못 프레임 짰다. 어떻게 문재인을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문재인 지지자라는 이 말에 대한 것을 너는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웃기지 않아요? 제가 대선 때 사실 이 일은 하면 안 되죠. 많은 정치적인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게 대통령이 당선됐건 당선되지 않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보는 그 시각 자체를 편향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캠프에서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저한테 물어왔을 때 제가 하루 정도 고민을 했었어요. 왜? 나한테 많은 악영향들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알죠. 사실 이제 방송에도 출연하고 계셨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메모 형식으로 이렇게 써봤어요. 지지에 대한 그 모임, 시민 포럼에 출발하는 그 선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던졌어요.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것은 연예인을 지지하는 것과는 다르다. 연예인을 좋아하고 하는 이런 팬덤과는 다른 것이다. 나는 문재인한테 요구할 것이 있어서 지지를 하는 거다. 문재인 후보한테 이 대한민국이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원칙대로 민주공화국의 원칙대로 운영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다. 지지는 요구다. 그때 그러니까 단상에 올라와서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민주시민이 정치인에게 투표를 하는 이유, 나는 저 사람이 대통령 되게 국회의원이 되게 그 사람이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일반에 그냥 팬덤으로 문제 이런 거하고 달라요. 팬덤이 아니에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근데 나는 아직까지 그 일을 지지 선언을 하고 같이 영상을 찍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스탠스는 그거죠. 이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내가 원래 바라던 대로 내가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던 것이 제대로 관철되게끔 내가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바깥에서. 저는 절대 이 일로 해서 공직도 안 맡을 것이고 어디 선거 나가거나 뭐 이런 선출직 공무원도 안 할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어떤 공공의 자리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다 선언을 해놨어요. 나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냥 문재인한테 요구할 것이 있으니까 지지한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보고 너는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야 라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당신네들은 대체 문재인 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대체 뭐냐 그러면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한테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정치라는 것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의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우리가 요구한다라는 것이 이게 바른 정치 의식이지. 너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하라고 이렇게 가르는 게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시중 잡배들이 싸움할 때나 편가르기 하는 거지. 정치는 편가르기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정부, 내가 원하는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맞는 말씀. 근데 그걸 편가르기의 것으로 너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하고 있다는 이 저급한 일들이 좀 많이 좀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그 일들을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감수를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황당하다나 황망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러면 이런 거겠죠. 원하는 바가 만약에 작전 세력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작전 세력이 있다 만약입니다. 있다 그러면 그네들이 원하는 바가 뭘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의 변동이 생길 것은 아닐 것 같고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것도 아니고 왜 이럴까? 그렇다고 하나죠. 문재인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작업일 수 있겠다. 어떤 의미? 이게 계속해서 한 사람을 붙잡고 너는 친일이야. 너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야. 너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야. 넌 나쁜 놈이야. 넌 나쁜 놈이야. 계속 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줄 수 있는 일이 돼요. 노리는 것은 그거구나. 보는 사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스스로 재갈을
그렇죠. 좀 신뢰를 좀 떨어뜨리고 그렇죠. 이런 의미. 그리고 집중하는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사회적 발언을 해야 되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엉뚱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뱉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작전 세력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들의 작전이 바라는 의도,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게 이제 그림이 조금 보이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왜 한교익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대놓고 문재인 지지했기 때문이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더 열심히 문재인을 지지하고 더 열심히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끔 말이라도 한마디 더 보태야 되겠고, 더 열심히 내가 원하는 세상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뭔가 말들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인터뷰를 하는 것도 언론 인터뷰를 사실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다 거절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더 많이, 더 자주, 더 언론에 많이 노출을 내가 하면서 내 말을 해야 되겠다. 좀 그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자전세력에 대한 얘기 좀 많이 했는데 맏칼럼니스트로 이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시면서 이렇게까지 뭐라고 해야 되나,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었죠. 천일염 때 뭐 어마어마했었죠. 지금은 그냥 일부 네티즌들의 공격만 받았지, 천일염 때는 정부, 학계, 언론, 뭐 온갖 곳에 뭐 공격을 받았죠. 제 우군도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던졌던 말은 그거였거든요. 천일염은 위생적이지 않다. 미네랄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디에도 미네랄 마케팅 하지 않는다. 소금은 그냥 소금은 소금일 뿐이다. 소금 자체가 미네랄이다. 근데 그걸 처음에 꺼냈을 때 이랬죠. 황교익이 경상도 놈이야. 그래서 전라도 거 다 싫은 거야. 그래서 경상도 프레임으로 저를 갖다가 압박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말이 크고 거짓말인 것으로 어느 정도였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책회의까지 했어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정부, 지자체, 천일염 생산자 단체, 학계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 자료가 이래요. 황교익 대책회의. 그리고 그 대책회의 결과 황교익을 퇴출시키자. 방송에서 퇴출시키자. 그래서 내용 증명을 각 언론사에 다 보내요. 그래가지고 각 그 언론사의 PD들이 그 내가 출연하고 있던 그 PD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이런 내용 증명이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 퇴출시키라는 내용 증명들이 왔어요. 언론이 방송사 이런 분들이 사실 그런 것에서는 판단력이 있어요. 왜? 그냥 사실관계에 대한 것만 분명하다 그러면 그걸 갖다 퇴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경 안 써요. 하여간 저한테는 그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압박이죠. 압박. 언론사들도 그러니까 몇몇 그때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 때죠. 박근혜 정부의 신여 노릇을 하고 있던 MBC, KBS 보도들은 나한테 내가 억지를 피우고 있는 듯이 보도를 했어요. 천일염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천매실. 근데 어때요? 지금 천일염에 미네랄이 많다는 방송 안 하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일이라는 거 이제 알죠? 천일염에 대한 위생 문제, 요즘 뭐 미세플라스틱까지 또 나왔더라고요. 위생 문제 있다는 거 이제 많이 알고 있죠. 천일염 좋다 이 말 안 하죠. 그래서 이제는 저 천일염 이야기 안 해요. 일질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제가 하는 역할은 국민의 생각들, 여론을 환기시켜주는 거거든요. 그 정도 역할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뭐 청매실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읽고 난 다음에 전국의 매실 조합장들하고 다 같이 대책회의했어요. 그래서 읽지 않은 매실들이 시장에 출시된다는 거 제가 자료들 다 가져가가지고 사실 그 조합장님들도 잘 몰라요. 왜? 조합장님이 바빠요.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락시장에서 어디에서 그게 매실들이 어떻게 나와서 팔리는지 어떻게 다 일일이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조합장님들한테 그걸 다 보여주면서, 자, 지금 제대로 익지 않은 매실이 지금 이렇게 시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익은 매실과 익지 않은 매실에 대한 것을 분별을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대책에서 했던 그 자료들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청매니 황매니 이런 말 쓰지 맙시다. 그냥 익은 매실만 내는데 그냥 매실이라고 합시다. 왜 청매가 좋은 매실인 것처럼 그렇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벌어지는 않아요. 이게 그 청매라는 것이 동의보감에 나오는 청매는 그 문헌이 우리가 읽지 않은 매실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있는 그 문헌을 우리가 잘못 해석한 거죠. 다 익은 매실들 먹어요. 익은 매실을 먹어야 구연산 함량도 훨씬 높고요. 향도 훨씬 좋고요. 훨씬 더 나은 제품들이 익은 매실이 여기 있는데 그걸 왜 자꾸 아직 익지도 않은 매실을 다 털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좋다 이런 식으로 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정보를 제공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 매실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있는 매실 생산 조합장님들이 다 같이 동의하고 우리 그렇게 다 같이 일을 합시다. 제가 그거로 해서 다시 매실의 바른 정보들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할게요. 저도 그거 다 협의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잘못된 이의 제기를 했나요?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전후 과정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전후 과정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고 몇몇 가지 자극적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것은 참 바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생산자, 뭐 그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요. 그 일을 하나하나씩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풀고 해결해 나가요. 그 일을 과거에도 또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 최근에 또 대표적으로 이제 불고기에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목식당의 그 막걸리가 사실 그 방송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불고기 그렇죠. 어원에까지 이제 같이 끌어온 거지 않습니까?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 프로그램에 그게 사실 그 촉매 역할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퐁하고 지금 한 지금 2, 3주 지금 계속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아주 단순해요. 12종의 막걸리를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 요 팩트, 요 하나만 가지고도 비판거리가 돼요. 12종의 막걸리를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안 돼요. 왜? 시중에 팔리고 있는 브랜드 막걸리가
제가 그때 생각해도 몇 종인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뭐 적어도 100종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중에 12종을 찾아서 이걸 마치하자는 게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10종을 미리 선별해가지고 다 먹이고 10종을 이런 다음에 자, 맛봤지? 자, 이렇게 마치자. 이렇게 못 맞춰요. 힘들어요. 이게 인간의 감각은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고 맛에 대한 기억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요. 인간의 뇌가 원래 그래요. 맛으로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혀와 후각 이 영역이거든요. 혀와 코로 들어오는 이 감각을 뇌에서 곧장 기억의 영역으로 넘기지를 못해요. 그걸 어떻게 넘기느냐? 이 기호화를 해요. 기호. 이게 언어로 만드는 거죠. 언어로 만들어서 기억으로 넣어요. 근데 그걸 막걸리를 하나하나 먹으면서 이거는 시큼하고 이거는 시큼틀틀하고 이거는 새콤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신맛도 그러니까 신맛도 분별이 가능한 언어로 만들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굉장히 힘든 작업. 이게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각의 훈련, 후각의 훈련이 아니라 입에 들어오는 그 감각을 언어화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믈리에라든지 이제 바리스타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들을 보면 그걸 어떤 말로 표현하는가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얼마나 후각과 미각을 섬세하게 다듬는가가 아니라 그 들어오는 향을 무슨 향, 이건 어시에, 이거는 땅의 냄새가 나는 거야. 이거는 볏짚향, 이거는 밀짚향. 이렇게 언어로 하나하나 자잘하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그 언어로 기억을 하고, 마시게 되면 그 언어를 다시 불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이것은 어떤 술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원리를 알게 되면 절대 12가지의 막걸리를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자.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경험이기도 해요. 그거는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거야. 근데 맞출 수 없는 걸 했대.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예능이라 그러더라도 그거는 안 되지 하는 정도의 그래요. 그 막걸리 사장을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낮춰보기 위한 장치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많아서 그래서 그걸 화면을 제가 봤죠. 다시 보기 해가지고 봤더니 제가 글로 본 것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 사장은 달랑 2개 마치는 것으로 자막도 같이 떠요. 그래서 막걸리 집 사장은 굴욕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화면에서 묘사가 됐어요. 근데 백종원 씨는 몇 개를 마시든지가 안 나오는데 막걸리를 마시는 장면이 강조되어서 나와요. 하나. 충청도 막걸리지 하면서 이렇게 마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편집된 화면만 보면 백종원 씨는 다 마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 그 방송 이후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백종원은 막걸리도 척척 박사 이렇게 쭉 나오죠. 막걸리 백종원 씨는 막걸리도 잘 알아요 하는 것으로 나와요. 이거 심각하구나. 이게 예능이라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조금 오버한 거다. 그래서 내가 누구든 좋으니까 1종의 막걸리를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내기하자. 내기하자. 나는 자신이 있거든요. 절대 못 맞춘다는 것을 나는 자신을 해요. 인간의 뇌가 원래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정말로 그 어떤 무작위로 선정한 막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맛을 감별하실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다 불가능해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해요.
열심히 해서 거의 신의 입을 가지고 있다. 뭐. 그래서 이 수십억 명 중에 한 명, 한두 명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도 감별하지 못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내기하자. 난 사실 내기에 응해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뭐 스랑슬레 뭐 이러다가 막걸리와 관련돼서는 골목식당에 3번의 방송이 있었어요. 예. 그 2번의 방송에서는 백종원 씨가 몇 개의 막걸리를 마셨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3번째 내가 논란을 내가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자막에 3개를 마친 것으로 자막이 떠요. 그리고 인터뷰 기사도 뜨죠. 근데 그 인터뷰 기사가 처음에는 3개 정도를 마쳤다라는 게 연합뉴스에도 그게 떴는데 연합뉴스에서 그것이 사라졌어요. 다른 거로 대체됐어요. 3개 마쳤. 그래서 3개 마쳤다라는 것은 건강일보인가 그게 하나 이렇게 좀 달랑 남아 있어요. 기사로는. 이런 것이 사실 별로 방송사가 보이는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능 프로예요. 네. 예능 프로니까 그냥 가볍게 그것을 대응했으면 돼요. 우리가 그런 설정을 했는데 사실 뭐 제대로 마칠 건 잘 압니다. 우리도 백종원 씨가 그것도 잘 마칠 리가 없지요. 그냥 예능이니까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그러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작이 아니다. 설정의 것은 그런 마치기가 아니라 뒤에 그 막걸리 맛에 대한 것의 태도에 대한 것을 지적하려고 그랬다. 뭐 이런 자꾸 변명을 해요. 근데 그게 화면에 막걸리 퀴즈라고 있잖아요. 붙어 있고요. 이게 밑에 자막에 사장은 2종 맞췄다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맞히기 한 거죠. 퀴즈와 2종 맞췄다. 이거로 해가지고 맞히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빤히 화면으로 우리가 다 봤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이 제작하면서 약간 뭐 예능 프로그램 그렇잖아요. 뭐 그런 약간 억지 설정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냥 가볍게 뭐 설정했었어요. 뭐 그냥 재미있게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거는 설정 조작이야. 내가 설정 조작이라고 했어요. 설정은 억지고 자막에 백종원 씨는 몇 개를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백종원 씨는 다 마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사장은 2개 마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편집 자체가 조작이라는 거죠. 일종의 편집을 통한 조작이죠. 설정 조작이 아니라 설정은 억지스러운 거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막걸리 테스트 자체도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백종원 씨는 굉장히 막걸리 잘 아는 것처럼 편집한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제작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이 어떤 정부의 막걸리 데이터베이스를 알고 있다고 우리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그런 식으로 했다. 데이터를 뭐 해명 약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의 막걸리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맛을 보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달라요. 막걸리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국세청이에요. 주류의 데이터는 국세청이 다 가지고 있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 직원이 그러면 막걸리도 잘 분별할 수 있는 미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막걸리에 대한 그 또 데이터는 농진청에 그 관련되는 연구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막걸리 쌀과 누룩의 변화에 따라서 막걸리 맛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쫙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분이 그러면 막걸리 마시는 것마다 분별할 수 있는 미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국순당 같은 데 이것은 사실 누룩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 수집해놨죠. 그리고 그 누룩의 양과 어떤 쌀로 쓰는가에 따라서의 맛 차이를 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하는 데거든요. 그러면 국순당의 연구원은 막걸리만 갖다 주면 이렇게 척척 마실 수 있는 그런 입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미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저는 데이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쌀이 전국에 품종이 한 30여 개? 30여 개 정도가 전국에서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이 되고 그 품종이 심어져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5대 추청,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30여 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밥을 해놓고 밥 먹으면서 이거는 무슨 쌀, 이거는 고시가리, 이거는 추청, 이거는 5대, 이거는 상강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미각은 못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사실 저기 왼팀에서 막걸리 테스트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하지 마요. 어느 누구도 못 맞춰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무작위로 이제 몇 가지를 선정해서 맞출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관련해서 막걸리 관련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자면, 그러니까 뭐 제가 제작진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 이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의 성격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컨설팅,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게 컨설팅의 그런 성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막걸리집 사장에게 어차피 이제 그런 뭐 일종의 퀴즈를 제안한 것도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의 어떤 고집을 좀 버리고 좀 더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기 위한 하나의 뭐 과정이었다. 이렇게 또 반박하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그거를 이제 그러기 위해 테스트는 불가피했다. 막걸리 맛은 그 시장의 분들이 그 사장의 막걸리 사장의 막걸리를 원래의 막걸리를 맛보고 다들 이상하다 막 이러고 이랬어요. 그죠? 익숙하지 않은 막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 처음의 포인트는 익숙함이거든요. 많이 먹어본 음식이면 아 이게 맛있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아주 어색한 것은 그걸 갸우뚱하면서 이게 뭐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아스파탐이 들어간 막걸리를 많이 마셔요. 거의 대부분의 아스파탐이 그렇죠. 그리고 익국을 써서 맛이 좀 균질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런 막걸리를 마시면 맛있다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그 집의 막걸리를 마셔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쓰고 안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아스파탐을 안 넣어요. 그러면 맛이 기묘해요. 원래 막걸리가 그렇게 입에 착착 붙는 소리 안 해요. 네, 착착 안 붙어요. 약간 쓴맛도 나고요. 아 이게 맛있는 술인가? 처음에 먹을 때 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막걸리를 또 자꾸 먹게 되면 그것도 매력이 있어요. 저는 아스파탐이 들어간 막걸리는 되도록이면 피하거든요. 그 달짝지근함이 좀 기분이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만약에 그 막걸리집 사장의 막걸리를 약간 익숙하지 않은 막걸리를 계속해서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막걸리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걸리는 원래 이런 거예요. 이게 아스파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원래 약간 씁쓸한 맛이 있고요.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붙여서 그 막걸리를 대하게 하면요, 그것도 맛있는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무엇이 맛있다, 맛없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절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미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에 많이 넘어가요.
어떤 말을 붙여가지고 그 음식을 맛있게 할 것인가 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음식이 그 술이 맛있어지기도 하거든요. 그걸 지금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중들이 백종원 씨는 이렇게 한 거죠. 대중들이 즐겨 마시고 있는 지금 대중들이 그 익숙해져 있는 그 막걸리로 옮겨가게 한 거죠. 네. 그 정도 이래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막걸리로 옮겨간 거죠. 그게 맛있는 막걸리라고는 단정하기는 힘들죠. 저는 아스파탐이 들어간 막걸리는 맛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왜 아스파탐이 들어간 음식, 막걸리가 맛이 없냐 그러면 같은 단맛인데도 네. 아스파탐은 이상하게 길게 느껴져요. 단맛이. 그러니까 딱 끊어지는 단맛이 아니라 네. 맛이 막걸리를 마시고 난 다음에도 단맛이 혀 뒤로 계속해서 남아요. 그러니까 첫 잔은 단맛이 딱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첫 맛이. 그걸 계속해서 마시잖아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기분이 긴 단맛이 기분 좋게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끝 지점이 그렇게 좋지 않은 술로 저는 아스파탐이든 막걸리를 하는 걸 하거든요. 첫 입에 이렇게 테이스팅 할 때는 조금씩 마시잖아요. 이럴 때 근데 계속해서 먹게 되면 아마 아스파탐이 안 들어간 이상한 맛이 나는 그 막걸리집 사장이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다른 방송에서 약간 막걸리를 맞추는 영상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난 몰라요. 혹시 이거는 어떻게 뭔가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나는 뭐 설명 못해요. 설명이 안 될까요, 이거는? 너는 이 제작진한테 물어봐야죠. 난 영상 안 봤어요. 네. 아예 안 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제작진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혹시 한번 보시고 약간 아니요. 어떤 식으로? 아니요. 맛있다 그러니까 맛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영상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이 제작진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맞히는 사람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맞히는 사람을 맞힌 사람하고 그 맞힌 영상을 만든 제작진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몇 개를 가지고 미리 우린가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거죠. 야, 우리가 무작위로 전국에 있는 걸 무작위로 가져갑니다와 저희들이 이런 막걸리 종류를 가지고 이렇게 테이스팅을 할 겁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다 다른 거죠.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제작진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죠. 나는 몰라요. 왜 어떻게 해서 마시는지는 몰라요. 네. 선생님 입장에 일단 뭐 이론적으로 이건 좀 불가능.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지점은 이래요. 전국에 있는 막걸리를 어느 종류를 가져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열종의 막걸리를 가져갔었을 때 그것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 없다. 됐어요? 예. 그걸 하시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내기를 하자. 해보자. 그분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게 제작진이 만약에 그랬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져와서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쳤다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그럼 다시 한번 하자. 그 제작진한테 물어보세요. 네. 알겠어요? 오케이? 네, 정리됐습니다.